백개왕. 중국인들 사이에서 불리고 있는 이 이름은 삼국지나 초한지의 인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백개왕은 100마리 암탉을 거느린 왕이란 뜻으로 저우융캉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우융캉은 나중에 여성 400명과 동침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백개왕도 모자란 최소 400개왕으로 불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흥미로운 인물 백개왕 저우융캉과 보시라이를 중심으로 중국 권력자의 여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우융캉이 가졌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제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했지만 정법위원회 서기는 전국 경찰과 무장경찰, 정보기관부터 법원과 검찰까지 그야말로 무력에 관련된 모든 집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리였습니다. 저우융캉은 장쩌민의 계파였고 장쩌민이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대신 후진타오를 견제하기 위해 저우융캉을 이 막강한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저우융캉 역시 주요 정책과 인사를 후진타오에게 묻지 않고 장쩌민과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저우융캉은 당이 국가에 앞서는 중국에서 당 지도부인 중앙정치국원에만 들어도 엄청난 것인데 그 중에서도 7명 정도만 될 수 있는 중국 최고 권력의 정점, 상임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저우융캉은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위세를 가졌는데 저우융캉의 힘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때 저우융캉의 상사였던 공산당 간부는 친구들이 불법 조업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안부 부장이었던 저우융캉에게 선처를 부탁하자 재판 중이던 두 친구는 그대로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사법부가 분리된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재판 중인 사람을 석방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저우융캉은 시진핑이나 보시라이 같이 고위급 간부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머리가 좋아서 석유 기술자가 되었고 유전 개발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근무지마다 성과를 올리다가 1996년 중국 최대의 석유가스 국유기업인 중국석유 천연가스 총공사의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석유 기술자로 운이 좋았던 저우융캉은 때마침 새로 생긴 국토자원부의 장관으로 취임했고 2000년에는 스촨성 당서기로 순조롭게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저우융캉에게 나쁜 평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애인이 여러 대였는데 방송국 아나운서나 여배우가 상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은 직후에 28살이나 어린 여자 디렉터와 재혼했을 때는 간부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우융캉이 늘 거액의 뇌물을 안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걸 당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우융캉은 성실했지만 힘을 손에 넣고 나니 갖가지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우융캉은 장쩌민에게 발탁되어 공안부 수장으로 출세가도를 달려가며 완전 부패했고 대부분의 고위 관료들처럼 일당 지배에서 비롯되는 권력이 그를 보호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혁명 이후 중국을 마오쩌둥처럼 한 사람이 아닌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하되 각자 정치적 차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타협을 통한 복수의 최고 권력 지배를 사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불문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끼리는 일신의 안전을 평생 보장해주자였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충돌을 막고자 중국 최고 지도부에 올랐던 사람이 국가 반영만 하지 않는다면 일신의 안전을 평생 보장해주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좋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사법적으로 정치적 보복을 가하게 되면 절대 권력을 지은 상무위원들 간의 상호 보복전을 통해 권력 투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상호 합의가 있었음에도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저우융캉이 체포되었습니다. 전 상무위원이 비리 혐의로 형사 책임을 추궁당하는 건 중국 건국 이래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상무위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 건 국가 반역뿐이라고 했는데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당연히 저우융캉의 죄가 구테타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 저우융캉의 체포 결정을 발표할 때 주요 기밀의 누설과 거액의 뇌물 수수, 다수 여성과의 성적 관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한 구절을 덧붙였습니다. 조사 중에 다른 범죄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체포 결정이 발표된 다음날 논평 기사 중에서 도단과 파벌을 만드는 일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쿠데타 미수를 암시하는 듯한 문구가 쓰였습니다. 이 일로 당연히 쿠데타 기도설 또는 정변 모의설 등이 나왔고, 저우융캉이 보시라이와 공모해 정권 전복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우융캉이 7개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자 언론에서는 100개 왕의 몰락이라고 표현하면서 저우융캉의 엽색 행각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홍콩 핑거일보는 저우융캉이 이전부터 100개 왕이라 불려왔다며 가수, 여배우, 대학생 등 저우융캉이 거느린 정식 내연녀만 최소 28명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저우융캉이 성관계를 가진 여성만 400명이 넘으며 정부 가운데 CCTV 유명 여성 아나운서 예잉춘, 선빙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우융캉은 베이징 등의 6곳에 행궁을 두고 성상납을 받으며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위에서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은 직후에 28살이나 어린 여자 디렉터와 재혼했을 때는 간부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았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조광지처 왕수아를 청부 살해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저우융캉과 이혼한 뒤 베이징 인근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었던 왕수아는 쓰촨성 군부대 차량이 사고와 관련됐고, 사고를 낸 기사 2명은 체포돼 15년형과 20년형이 선고되었지만 각각 3년과 4년 수감 후 모두 풀려났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여가수 탕찬이라는 인물인데, 탕찬 같은 일부 내연녀는 저우융캉의 최측근인 왕리진이나 보시라이 그리고 시차이허우 등 다른 고관들과도 관계를 맺어 탕찬은 베이징 고관들 사이에 공공의 정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우융캉은 비리로 축적한 재산이 1000억 위안에 달해 그 큰 규모의 논란과 동시에 그의 내연 관계가 중국 CCTV 아나운서들이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CCTV 아나운서들은 상반신으로는 중국인들을 기만하고 하반신으로는 공산당 간부들을 즐겁게 한다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저우융캉이 CCTV 아나운서들을 첩으로 둘 수 있었던 것은 저우융캉의 측근이자 친분이 깊었던 리둥성 CCTV 부사장 덕분이었습니다. 리둥성은 아나운서들과 고위관리들로 이루어진 사조직을 운영했으며, 이 사조직을 통해 공산당 고위관리들에게 아나운서들을 바쳤습니다. 카사노바를 능가하는 저우융캉에게 성상납 대가는 대부분 일자리나 승진이었습니다. 저우융캉과 하룻밤을 보낸 여성들은 대부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분한 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방 관리들로부터 여성을 제공받았던 저우융캉은 그것도 모자라 호텔의 여종업원과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기도 했고, 중국의 일부 매체는 심지어 저우융캉이 공산당 동료 및 부하 관리들의 아내와 스와핑 행각을 벌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저우융캉은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성병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1년 생방송 뉴스 시간에 브래지어 끈이 흘러내리는 방송사고로 더욱 유명해진 예잉춘은 언제부턴가 갑자기 중국어 국제방송 채널의 아나운서로 초고속 승진했는가 하면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직에 오르면서 공직에도 진출했습니다. 더욱이 2013년 베이징의 한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저우융캉과 성관계를 맺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우융캉 못지않게 여자를 좋아하고 인체의 신비전의 주인공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보시라이도 첩이 1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시라이는 호텔 경영자로부터 무상으로 로열총을 제공받았고, 일주일에 2-3번 애인들과 미래하는 장소로 썼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뇌물수수 혐의에 더해 다수의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라이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셨는데 다만 여자들을 상당히 좋아해 붙은 별명이 보치라이입니다. 발기했다는 뜻인데 보시라이란 발언과 유사했기 때문에 지어진 별명입니다. 보시라이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면 주저없이 마술을 뻗쳤으며, 특히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나 TV에 등장하는 연예인, 아나운서를 좋아했고, 보시라이의 호색 행각은 출세 가두를 달려 직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많아질수록 더욱 대담해졌으며, 그 때문에 부인 쿠카이라이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보시라이의 아내 쿠카이라이도 보시라이만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쿠카이라이는 보시라이의 부하 왕리진이나 영국인 사학가 닐 헤이우드 그리고 집사와도 내연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시라이는 아나운서 출신들과 불륜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여배우 장찌위와의 불륜설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사실 여부를 떠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장찌위는 보신을 비롯한 해당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보신은 오보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나운서 장웨이지의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보시라이가 다롄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아나운서 장웨이제와 보시라이는 내연관계였는데 아이를 가진 장웨이제는 보시라이의 부인인 구카이라이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유난히 유세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카이라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모르고 벌인 어설픈 행동이었습니다. 구카이라이는 권력을 동원해 다롄 방송국 아나운서 장웨이제를 강제로 해직시키고 그 후로 장웨이제는 사라졌는데 당시 상무위원 자리를 노리고 있던 보시라이 역시 이 사태를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구카이라이는 인체표본 제조회사 하겐스 다롄 공장의 총책임자였는데 이 사실과 맞물려서 장웨이제 아나운서가 인체의 신비 임산부 표본으로 전시되고 있다는 루머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게다가 구카이라이의 성격도 무척 잔인했기 때문에 루머는 더욱더 설득력을 얻었고 인체 표본의 DNA 검사만으로도 결과는 금방 알 수 있지만 중국 당국은 DNA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루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라이 아내 구카이라이는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청산가리로 독살했는데 이유는 사업 이권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금 세탁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하겐스의 공급되는 사체의 출처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장웨이제가 입막음용으로 거액을 받고 스스로 잠적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은 14억 명을 바라보는 인구에서도 보듯이 고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이 관 중심의 국가인 탓에 누리는 혜택도 엄청난데 부부장급만 돼도 은퇴 후 노후 걱정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여생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고관은 여자 문제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저우융캉과 보시라이 같은 경우도 중국 공산당의 권력투쟁에 밀려 여자 문제가 밝혀진 것 뿐입니다. 저우융캉 역시 조금 과했을 뿐 다른 중국 최고 지도자처럼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한 네티즌은 당과 관시가 정상적이면 여자가 많아도 문제가 없지만 당과 관시가 비정상일 때 여성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 내에서는 남의 부인을 가로채 결혼하거나 정부로 삼는 일, 정부 주고받기, 공동의 정부를 두고 함께 즐기기 등 비정상적인 일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초기로 돌아가서 마오쩌둥 역시 이 방면에서는 단연 손꼽히는 인물인데 옆에 여성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마오쩌둥 시대에 최고 지도부의 평균 결혼 횟수가 3.5회였다는 통계는 별로 놀랄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